이 금고 제가 10분 안에 열어보겠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모셔온 교수와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가 몇 시간을 매달리다 고개를 저은 자리였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 열어요. 코스닥 상장 심사까지 남은 시간 딱 10시간. 회사 직원 수백 명의 생계가 걸린 핵심 기술 문서가 금고 안에 잠겨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낡은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온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너 같은 꼬마가 이 금고를 연다고? 이게 우스워 보여? 교수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그때 벼랑 끝에 몰린 회사 대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이 금고를 열면 10억을 주지. 대신 못 열면 네 엄마는 해고야. 소년이 가방에서 꺼낸 건 고작 낡은 조립 노트북 한 대. 교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구경이나 합시다. 소년은 엘리트들이 포기한 이 금고를 열 수 있을까요? 봄날 인생을 찾아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봄날 인생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함께 응원할게요. 다 끝났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셔츠 단추 2개가 풀린 채 넥타이를 손에 쥐고 선 사내의 이마엔 식은땀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바로 옆에서 무릎에 양손을 짚고 허탈하게 서 있던 오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금고 안쪽 잠금 체계를 통째로 녹여 붙여놨어요. 비유하자면 누군가 비밀번호가 지나가는 길목을 시멘트로 메워버린 겁니다. 정상 비밀번호를 넣어도 마스터 코드를 넣어도 소용없어요. 최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희망테크 본사 38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는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가 그림 엽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는 느긋하게 밀려왔다 물러가고 갈매기 한 마리가 수평선 위를 한가롭게 돌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 안쪽은 지금 전쟁터였어요. 코스닥 상장 심사까지 남은 시간 딱 10시간. 그 심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기술 문서와 계약서가 전부 저 금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금고 표면에 박힌 전광판에는 붉은 숫자가 쉬지 않고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경고음이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죠. D-, D-, D-. 그 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회장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한 톤씩 창백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정보보안학과에서 이 분야로는 손꼽히는 석학이었어요. 오 국장은 국내 최대 보안업체에서 수천 건의 금고와 서버 문제를 해결해 온 베테랑이었고요. 최 대표가 급히 수천만 원의 자물쇠를 내걸고 모셔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6시간 넘게 매달리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교수가 최 대표를 향해 돌아섰어요. 최 대표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봤습니다. 상장 심사 연기를 요청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최 대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상장 심사 연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모르는 이는 없었어요. 3년을 준비한 상장이 무산되면 투자금 회수가 시작되고 협력사 계약은 줄줄이 깨지고 직원 수백 명의 생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겁니다. 최 대표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사무실을 처음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이 건물 38층에 사무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던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와 텅 빈 바닥 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던 사람. 강동석이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동석이가 울먹이며 돌아봤어요. 양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죠. 최 대표도 웃으려 했지만 코끝이 시큰해져서
결국 같이 울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두 사내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셋이서 시작한 회사가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된 그날. 첫 사무실에는 책상만 딸랑 있는 휑한 곳이었는데 지금 사무실은 그에 비하면 궁궐 같았습니다. 최 대표와 강동석은 젊은 시절부터 같이 살았어요. 옥탑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반쪽짜리 다락에서 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종이가 아까워 전단지 뒷면에 썼고 볼펜이 다 되면 편의점에서 시험 삼아 써보는 척하며 몇 줄씩 적어왔죠. 동석이는 기술을 맡았고 최만식은 사람을 맡았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러 다닐 양복이 한 벌뿐이라 둘이 돌아가며 입었어요. 동석이가 입으면 소매가 좀 짧았고 만식이가 입으면 어깨가 좀 넓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양복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요. 투자자 10곳에 거절당하고 20곳에 무시당하고 30번째에서 겨우 첫 투자를 받던 날, 동석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옥탑방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형님, 됐대요. 됐답니다. 최 대표가 동석이의 머리를 쥐어박듯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죠. 그날 밤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사다가 종이컵에 나눠 마시며 비새는 천장 아래서 건배를 했습니다. 첫 직원을 뽑던 날에는 면접을 보는 자기들이 더 떨었어요. 첫 제품이 나오던 날에는 동석이가 밤새 서버를 붙잡고 앉아 있다가 새벽에 형님, 돌아갑니다 하고 전화해서 최 대표가 잠옷 바람으로 사무실까지 뛰어왔습니다. 두 사내가 새벽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아 화면이 켜지는 걸 바라보던 그 순간을 최 대표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모든 길을 옆에서 함께 걸은 사람이 동석이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목숨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건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최 대표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지만 사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낡은 청소 카트가 먼저 바퀴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카트를 끌고 있는 건 허리가 살짝 굽은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다림질 자국 하나 없이 빳빳한 연회색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허리춤에 꽂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죠. 청소부 이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년 하나가 따라 들어왔어요. 선아의 아들 16살 건우였습니다. 선아가 회장실 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흠칫 발을 멈췄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조용히 청소를 마치고 나가곤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청소 시간이라서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선아가 카트를 돌리려는 순간 건우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소년의 눈이 금고 전광판 위에 붉은 숫자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모니터에 떠 있는 오류 코드를 마치 책장을 넘기듯 빠르게 훑쳤죠. 건우가 어머니의 카트를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한가운데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기요. 김 교수가 돌아봤습니다. 오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고요. 최 대표도 임원진도 보안 요원들도 일제히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건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금고 제가 10분 안에 열 수 있어요. 회장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고음만이 변함없이 울리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갈매기 한 마리가 여전히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었죠.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이 먼저 일그러졌어요. 귀 끝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사내가 두 발짝 성큼 다가서며 건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울대 석좌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그 입에서 터져나온 건 고함이었죠.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김 교수가 보안 요원을 향해 손짓했어요. 당장 저 청소부 모자 끌어내. 이런 자리에 애가 왜 서 있어? 보안 요원 둘이 건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건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선아가 반사적으로 아들 앞을 막아섰어요. 거친 손이 건우의 어깨를 감싸 쥐었고 굽은 등이 방패처럼 소년을 가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선아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같은 건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건우가 어머니의 등 뒤에서 가만히 그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손 나. 회장실 전체가 쩌렁하게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창가로 향했습니다. 최 대표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핏줄이 선 눈, 떨리는 턱, 넥타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어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6시간을 씨름했는데도 못 열었습니다. 최 대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의 땀이 300명의 생계가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 저 붉은 숫자 아래서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다 망한 거야. 지금 어차피 아무도 모자는데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김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입을 벌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청소부 아들한테 수천억짜리 금고를 맡기겠다고요? 최 대표가 김 교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뭘 더 잃겠습니까? 회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교수가 입을 다물었고 오 국장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삼켰죠. 보안 요원들이 건우의 팔에서 손을 뗐습니다. 건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2번 토닥였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선아가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자 건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눈빛 하나에 선아의 손이 천천히 아들의 어깨에서 내려왔어요. 건우가 낡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울 물건이었어요. 모서리가 깨져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노트북이었습니다. 뚜껑 한쪽은 경첩이 빠져 고무줄로 묶어둔 상태였고 키보드 위에는 지워진 글씨 대신 유성펜으로 직접 써넣은 알파벳이 빼곡했죠. 김 교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짐을 지더니 옆에 선 오 국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구경이나 합시다. 건우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소년이 금고 옆 서버 단자에 낡은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났고 새까만 바탕 위에 초록색 글씨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건우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바둑판 위에 돌을 놓듯 정확하고 침착하게 한 수 한 수를 놓아가고 있었죠. 회장실의 모든 눈이 그 낡은 화면 위에 모였습니다. 10초, 20초, 30초. 건우의 눈동자가 화면 위를 훑더니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잠깐 허공에서 머뭇거리다가 엔터키 위에 올라갔습니다. 탁! 그 소리가 회장실에 울리는 순간 금고 전광판의 붉은 숫자가 멈췄습니다. 6시간 동안 쉼없이 줄어들며 모두의 심장을 쥐어짜던 그 파괴 카운트다운이 숨이 끊기듯 딱 멈춰 선 거예요. 오 국장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두 팔이 축 늘어지더니 사내가 한 걸음 비틀거리며 금고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말도 안 돼. 오 국장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천 건의 보안 사고를 해결해온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16살짜리 소년의 엔터키 한 번에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죠.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건우가 의자를 돌렸습니다. 김 교수와 오 국장의 얼굴을 한번 쓱 훑고는 시선을 돌려 어머니를 찾았어요. 선아는 청소 카트 옆에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세상 모든 걱정과 세상 모든 믿음이 함께 고여 있었죠.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걸어갔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소매로 얼룩진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시멘트가 굳기 전에 제가 물기를 싹 틀어버렸거든요. 선아는 그 말뜻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웃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방 안의 어른들이 처음으로 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아의 거친 손이 아들의 손 위에 포개졌고 입술 한쪽이 간신히 올라가며 떨리는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의 바다 위로 오후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멈췄지만 금고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건우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소년의 눈빛에 장난기가 사라지고 이마 위로 땀줄기가 하나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멈춘 건 응급지열 같은 거였어요. 진짜 수술은 지금부터였죠. 초록색 글씨가 빼곡한 화면 위로 건우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의 잠금 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 한 겹을 벗기면 그 아래 또 한 겹이 나타나고 그걸 풀면 또다시 새로운 매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실타래 10개를 한꺼번에 뒤엉켜 놓은 것 같았죠. 건우가 묵묵히 한 올 한 올 풀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오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거기 지금 건드리면 안 돼. 그 구간은 레이어드 인크립션 프로토콜이 3중으로 걸려 있어. 섣불리 손 떼면 리커버리 자체가 블로킹돼. 건우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우가 답했습니다. 국장님,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금고는 동네 고물상 창고문이랑 똑같아요. 문 앞에 고장난 냉장고를 5대 쌓아놨거든요. 국장님은 그 냉장고를 하나하나 수리해서 치우려고 하시는 거고 저는 옆에 지게차, 길을 내서 한꺼번에 밀어버리려는 겁니다. 오 국장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반박을 하려 했지만 소년의 손 아래서 화면이 쉬지 않고 변해가는 걸 보니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결국 한 발짝 물러서며 팔짱을 다시 꼈죠. 그 표정에는 분함과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건우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어요. 교과서대로라면 순서를 밟아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할 곳을 건우는 중간을 훌쩍 뛰어넘어 핵심만 골라 찌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길에서 포장도로를 놔두고 절벽 사이 샛길로 뛰어드는 것 같았죠. 위태롭지만 빨랐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선아는 청소 카트 손잡이를 꼭 쥔 채 자기도 모르게 옛날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건우가 1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그때 선아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오피스텔 쇠동의 복도와 계단을 닦았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대형 빌딩 화장실 청소에 들어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곤 했죠. 무릎에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겨울이면 밴드를 감아도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래도 선아에게는 딱 하나 가슴을 찢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학원비였어요. 같은 반 아이들은 방과 후면 학원 가방을 메고 뛰어갔지만 건우는 매번 집에 돌아왔죠. 한 번은 건우가 하교길에 받아온 학원 전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싱크대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수돗물을 틀어놓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건 건우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어머니의 등을 본 소녀는 그날부터 학원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주말이면 동네 뒷골목 고물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폐업한 PC방에서 나온 부품 더미, 버려진 모니터, 녹슨 하드디스크, 다른 사람 눈에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을 건우는 반지하 방으로 하나씩 끌고 왔습니다. 방바닥에 부품을 늘어놓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컴퓨터 책을 펴놓고 혼자서 조립하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어요. 합판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모니터가 처음으로 불이 들어오던 날 건우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이거 만들었어. 이제 학원 안 가도 돼. 선아는 아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번쩍이는 화면도 초록 글씨도 전부 다른 세상 말 같았죠. 하지만 아들의 두 눈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빛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건 어머니의 눈에도 또렷했습니다. 그날 선아는 울지 않았어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갈라진 손으로 꼭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였습니다. 건우의 독학이 시작된 건 회장실의 키보드 소리가 선아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어요. 소년이 화면 위에서 매듭을 하나 더 풀어냈습니다. 금고 전광판에 붉은 빛이 한 칸 줄어들었고 건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바로 그때 참다 못한 김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김 교수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사내가 화면을 가리키며 건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네가 쓰는 방식은 교과서에도 없어. 정식 이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근본 없이 찔러대는 거야.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고 한수만 잘못 두면 금고 안 데이터가 전부 날아간다고. 건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교수를 올려다봤어요. 교수님, 뭐? 그 교과서대로 하신 6시간 동안 카운트다운이 멈추기는 했습니까? 김 교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실 안에 임원 몇이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고 오 국장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헛기침을 했죠. 건우가 다시 키보드로 돌아갔습니다. 화면을 두 쪽으로 쪼개더니 왼쪽에는 김 교수가 6시간 동안 작업했던 기록을 불러오고 오른쪽에는 감고 잠금 체계의 구조를 나란히 펼쳤어요. 교수님, 여기 보십시오. 건우의 손가락이 왼쪽 화면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교수님이 세 번째 시도에서 이쪽 길로 들어가셨는데 이 갈림길에서 왼쪽을 고르셨어요. 교과서대로라면 당연히 왼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우가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어요. 잠금 체계의 구조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왼쪽 길 끝에 함정이 깔려 있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로가 늘어나게 짜놓은 겁니다. 교수님은 6시간 동안 함정 안에서 빙빙 돌고 계셨던 거예요. 회장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교수라는 이름표가 수십 년 경력이라는 갑옷이 16살 소년의 손가락 한 번에 종이장처럼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오 국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에 드러난 치명적 실수는 김 교수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같은 길을 따라갔다가 되돌아온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건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으로 돌아가 다시 한 올 한 올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어요. 회장실 구석,
청소 카트 옆에서 선아는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깍지를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화면의 글씨가 무슨 뜻인지 선아는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방 안의 어른들이 더 이상 아들을 끌어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들의 등이 아까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인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아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하느님, 우리 건우 좀 지켜주세요. 금고의 전광판 위로 붉은 빛이 또 한 칸 줄어들었습니다. 건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타는 속도가 한결 안정되어 있었어요. 처음의 긴장은 어느새 집중으로 바뀌어 있었고 꼬여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소년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죠. 회장실의 공기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벽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오 국장은 조용히 건우의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 대표의 굳었던 턱선도 아주 조금 풀어진 듯 했죠. 그때였습니다. 건우의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꺼졌어요. 1초, 2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화면 위에 시뻘건 글자가 한자씩 타이핑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라, 꼬마야. 회장실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모든 눈이 그 작은 노트북 화면에 꽂혔습니다. 붉은 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한 줄이 더 올라왔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금고는 안 열려. 건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소년의 눈동자가 화면 위 붉은 글씨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사이 소년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겁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하나 잡히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죠. 뭔가를 알아차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 국장이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금고가 스스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닐 텐데. 김 교수가 화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붉은 글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누군가 밖에서 들어오고 있어. 실시간으로. 이건 단순 고장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실 안의 공기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서 안도의 기색이 싹 지워졌고 최 대표가 금고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방금 전까지 천천히 풀려가던 실타래가 누군가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며 다시 엉키고 있었던 겁니다. 건우가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금고를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만지고 있어요. 제가 매듭을 풀면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새 매듭을 묶고 있는 거예요. 최 대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누군데? 대체 누가 우리 회사 금고를? 건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찾아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풀기만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새 매듭을 만들 겁니다. 건우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까만 화면 위 초록색 글씨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옆으로 붉은 커서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건우의 하얀 커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붉은 커서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같았어요. 건우가 한 수를 놓으면 상대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건우가 길을 하나 뚫으면 붉은 커서가 그 길목을 막았고 건우가 돌아가면 상대도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화면 위에서 하얀 점과 붉은 점이 쉬지 않고 부딪히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를 물고 물었습니다. 회장실에 모인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했어요. 화면 위에 펼쳐지는 그 싸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하얀 점이 밀릴 때마다 금고 전광판의 붉은 빛이
다시 깜빡거리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었으니까요. 건우의 이마에서 땀이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눈이 쉼없이 화면을 훑고 있었어요. 상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까 김 교수나 오 국장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죠. 건우가 세수를 내다보고 길을 열면 상대는 내수 앞을 읽고 이미 그 자리에 벽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벽을 세우면 건우는 벽을 부수는 대신 아예 다른 방향으로 새끼를 팠어요. 정석을 버리고 골목길로 파고드는 거였죠. 교과서에는 없는 길, 고물상 부품을 만지며 몸으로 익힌 감각만이 찾아낼 수 있는 틈새였습니다. 하얀 커서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파고, 뚫고, 빠지고, 다시 파고. 붉은 커서가 허겁지겁 뒤를 쫓았지만 건우는 이미 두 걸음 앞에 가 있었죠. 그리고 그 수싸움의 끝에서 건우가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건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천천히 의자를 돌려 최 대표를 바라봤어요. 건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표님, 밖에서 억지로 부순 게 아니에요. 최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건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얀 커서가 붉은 커서의 흔적을 따라간 길 끝에 이 금고의 잠금 체계가 처음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 지점의 흔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열린 것이었죠. 누군가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최 대표의 숨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그 말은 이 회사 내부의 누군가, 금고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빗장을 풀었다는 뜻이었어요. 회장실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최 대표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김 교수, 오 국장, 임원들, 보안 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위를 지나갔죠. 그리고 그 시선이 닿는 사람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짝씩 물러섰습니다. 내부에 금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지? 최 대표의 물음에 임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표님 포함해서 딱 3명입니다. 대표님, 재무이사님, 그리고 기술이사 강동석 이사님. 강동석. 그 이름이 회장실에 울린 순간 최 대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순간이었어요. 최 대표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고 오후의 햇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죠. 회장실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독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천천히 갈라놓고 있었고 금고의 경고음만이 변함없이 그 틈새를 채우고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강동석 1명. 건우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붉은 커서는 아까의 수싸움 이후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지만 소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커서 너머의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고르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우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붉은 커서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건우는 공격을 멈추는 대신 다른 길을 파고들었어요. 상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지나온 발자국을 거꾸로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고물상에서 부품의 출처를 추적하듯 하나하나 흔적을 뒤집어가며 그 길의 시작점을 더듬어 갔습니다. 회장실의 사람들은 화면 앞에 모여서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건우의 하얀 커서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개의 갈림길을 스쳐 지나가고 겹겹이 쌓인 흔적의 더미를 헤치고 마침내 한 지점에 도착했어요. 금고의 잠금 체계가 가장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 뿔이었습니다.
건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 한가운데 하얀 박스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두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내부 접근자 강동석. 최초 잠금 해제 시각 오전 4시 12분. 회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이 회사의 기술이사가 직접 금고의 빗장을 풀었다는 뜻이었어요. 건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최 대표의 눈은 이미 그 두 줄의 글씨 위에 박혀 있었어요. 강동석.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최 대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빠지고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낮게 울렸죠. 강이사? 최 대표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빠진 것 같은 힘없는 중얼거림이었어요. 설마 동석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김 교수와 오 국장은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선아는 청소 카트 뒤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은 최 대표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 대표의 눈앞으로 15년 전의 풍경이 밀려왔습니다. 부산 어느 뒷골목, 옥탑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반쪽짜리 다락이었어요. 장마철이면 천장 이음새로 빗물이 줄줄 새서 냄비며 대야를 받쳐놓아야 했죠. 바닥에는 곰팡이가 슬어 늘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여름에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고 겨울에는 입김이 나올 만큼 추웠습니다. 그 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곤 했어요. 냄비 하나에 라면 2개. 최만식이 면을 건지면 강동석이 국물을 마시고 동석이가 면을 건지면 만식이가 국물을 마셨습니다. 계란이 하나 남은 날이면 서로 상대편 그릇에 넣어주려다가 결국 젓가락 싸움을 하며 웃었죠.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대야를 때리는 소리 사이로 창밖 바다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던 밤이었습니다. 라면 국물까지 깨끗이 비운 최만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동석아. 응, 형. 우리 꼭 성공하자.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 돕자. 우리처럼 비 새는 방에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들, 우리가 지붕 하나 만들어주자. 동석이가 웃었습니다. 국물 자국이 묻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형, 약속? 끝까지 같이 가는 거다. 최만식이 동석의 새끼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두 사내의 눈이 빗물처럼 젖어 있었지만 그 밤 그 옥탑방은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했어요. 그게 15년 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주저앉은 최 대표의 눈이 촉촉히 번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고 다시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건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하나 더 있습니다. 최 대표가 젖은 눈을 들었어요. 건우가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동석 이사의 접속 기록 아래에 은행 이체 내역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거액이었습니다. 경쟁사 쪽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돈이 강 이사의 이름으로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최 대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어? 건우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어요. 이체 내역의 끝에 입금처가 찍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소아희귀질환센터. 최 대표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돈을 빼돌린 거라면
해외 계좌든 개인 통장이든 숨겨놨어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거액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전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소아희귀질환센터로. 최 대표가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눈앞에 글씨가 흐려질 만큼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원도 강동석의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최 대표의 중얼거림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배신은 맞았어요. 15년 의리를 베어버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쥔 손이 돈을 향해 뻗은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딘지 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최 대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사내가 젖은 눈으로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답은 저 화면 안에 없었어요. 강동석의 입에서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도 이 퍼즐의 빈칸을 채울 수 없었죠.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배신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건우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고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방에 흐르는 것은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고의 전광판 위에서 붉은 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빛보다 더 무거운 것이 이 회장실을 채우고 있었죠. 무거운 공기가 회장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김 교수와 오 국장도 입을 다문 채 제자리에 서 있었죠. 강동석이라는 이름이 남긴 충격이 아직 이 방안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만이 화면 앞에서 손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붉은 커서 너머에 누군가가 숨을 고르고 있다는 걸 소녀는 잊지 않았으니까요. 금고의 잠금 체계 안으로 다시 길을 내기 시작한 건우의 손가락이 조금씩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건우의 노트북만이 아니었어요. 회장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 세대, 서버 옆 보조화면, 금고 전광판까지 불이 켜져 있던 모든 화면이 동시에 까맣게 죽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금고에서 울리던 경고음마저 뚝 끊겼어요. 소름이 돋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오 국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서버 뒤편으로 달려가 케이블을 확인하더니 하나씩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사내의 손이 점점 빨라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마지막 케이블까지 확인한 오 국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인터넷 선이 끊어졌어. 회장실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 국장의 고함이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물리적으로 끊긴 거야. 건물 어딘가에서 메인 통신 케이블을 잘라버렸어. 길이 없어. 길 자체가 사라진 거라고. 오 국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눈앞이 캄캄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다 끝났어. 그 말이 떨어지자 회장실 안에 마지막 희망까지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임원 한 명이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섰고 김 교수는 안경을 벗어 손에 든 채 눈을 감았어요. 최 대표는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말에도 고개 하나 들지 않았어요. 동석이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회사가 무너진다는 공포마저 삼켜버린 거였죠. 칠흑 같은 화면 앞에서 건우도 멈춰 있었습니다. 소년의 두 손이 키보드 위에 얹혀진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뚫어지게 까만 화면을 바라보는 눈동자 위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각의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눈이었죠. 3초, 5초, 7초. 건우의 시선이 화면에서 떠나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어요. 소년의 눈이 회장실 안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서버, 케이블, 벽면 단자, 천장 배선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허리춤이었습니다. 선아의 작업복 벨트고리에 낡은 무전기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안테나 끝이 구부러져 테이프로 감아놓은 손바닥만 한 아날로그 무전기였습니다. 청소팀 아주머니들이 층마다 흩어져 일할 때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쓰는 이 건물에서 가장 값이 나가지 않는 물건이었죠. 건우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선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건우가 성큼 다가오더니 어머니의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조심스럽게 빼들었습니다. 건우야, 그게 왜? 건우가 대답 대신 무전기를 들어 올려 회장실의 어른들에게 보여줬어요. 낡고 투박한 그 물건을 본 김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고 오 국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건우가 입을 열었어요. 정문이 막혔으면 새끼를 파야죠. 오 국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새끼리라니 무슨 소리야? 통신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잘렸다고 했잖아. 인터넷이 없이 금고에 접근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건우가 무전기의 뒷판을 손톱으로 들어 열었어요. 안에서 오래된 기판과 전선 다발이 드러났습니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죠. 국장님, 이 건물의 인터넷선은 끊어졌지만 아직 살아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 물탱크실까지 층마다 빠짐없이 뚫려 있는 주파수가 있거든요. 건우가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무전 주파수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교수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지 않았고 오 국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건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전기 안의 기판에서 전선 2가닥을 빼내더니 주머니에서 꺼낸 클립과 절연 테이프로 능숙하게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옆면의 단자 커버를 열고 그 전선을 하나씩 꽂아 넣었죠. 수천억짜리 금고지만요. 결국 신호를 주고받는 건 똑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끊어졌으면 논두렁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느리지만 도착은 해요. 오 국장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잠깐, 자네 지금 무전기 주파수를 통신 우회로로 쓰겠다는 건가? 그게 가능하다고? 이 건물 청소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건우가 전선을 연결하면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청소팀 인원수를 아는 사람은 이 회장실에 한 명도 없었어요. 22명이요. 지하 2층부터 옥상까지 2층에 한 명씩? 이 아주머니들이 층마다 무전기로 연락하니까 이 건물에서 가장 빈틈없이 신호가 닿는 길이 바로 이 주파수예요. 건우의 손끝에서 마지막 전선이 연결되었습니다. 비싸고 빠른 고속도로는 끊어졌지만 이 건물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매일 밟고 다니는 길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건우가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까만 화면 위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초록 글씨가 깜빡이더니 치지직 하는 잡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무전기 특유의 거친 잡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한 번, 2번 끊어지더니 3번째에 맑은 신호음으로 바뀌었어요. 화면 위에 초록색 글씨가 한 줄 떠올랐습니다. 통신 복구 완료 마이너스 무전 주파수 채널 연결 성공. 오 국장의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사내가 금고 앞에서 비틀거리며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불과 1분 전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규했던 그 입에서 숨이 빠져나가듯 소리가 새어나왔죠. 이게 되는 거야? 김 교수가 무전기와 노트북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건 부정이 아니었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죠. 수천만 원짜리 장비로도 못한 일을 청소부 허리춤에 달린 무전기 한 대가 해낸 거였으니까요. 최 대표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젖은 눈으로 건우를 올려다봤어요. 소녀는 무전기 전선을 매만지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허리춤이 텅 빈 작업복 차림의 선아가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자기 무전기가 무슨 역할을 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자기 허리에서 빼간 그 낡은 기계가 이 방안의 표정들을 바꿔놓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건우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무전기가 1등 공신이야. 건우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전기 주파수를 타고 되살아난 통신망 위로 금고의 잠금 체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잠시 멈춰있던 붉은 커서도 화면 한쪽 구석에서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도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건우의 눈에는 아까와 다른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전기가 열어준 이 샛길 위에서 소녀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붉은 커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어요. 건우와 한 수 한 수 주고받으며 바둑을 두던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무전기를 타고 통신이 되살아난 걸 눈치챈 순간 상대는 수싸움을 포기한 거였어요. 화면 위로 시뻘건 점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붉은 점이 금고의 잠금 체계 안으로 폭포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건우가 한 올 한 올 풀어놓은 실타래 위로 불씨를 던져 통째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였죠. 오 국장이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바이러스야. 금고 안의 데이터를 전부 날려버리려는 폭탄이라고. 회장실이 다시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겨우 되살아났던 희망이 채 숨을 쉬기도 전에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임원 한 명이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부딪혔고 김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막아야 해. 저걸 막지 못하면 금고 안의 서류고 기술이고 전부 제가 돼. 김 교수의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우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씩 하고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공포에 질린 회장실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 국장이 경악한 눈으로 소년을 돌아봤죠. 자네, 지금 이 상황이 웃겨? 건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웃긴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수를. 건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들이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지만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국장님, 바둑 두실 줄 아시죠? 뜬금없는 물음에 오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상대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돌을 한꺼번에 다 퍼붓잖아요.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찍으면서 판을 뒤엎으려 하죠. 그런데 그게 통하던가요? 건우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덩치 큰 놈은 자기 힘에 넘어지는 법이거든요. 건우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건우는 밀려드는 붉은 점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고 잠금 체계의 방어벽을 하나씩 열어젖히기 시작한 거였죠. 김 교수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방어벽을 왜 열어? 저 폭탄들이 들어오잖아. 건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멈추지 않고 방어벽을 하나, 둘,
샌 열어젖혔어요. 마치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적군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신이 나서 밀려들었습니다. 열린 길목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거침없이 거세게 마치 제방이 터진 물줄기처럼 금고 잠금 체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 국장이 얼굴을 감쌌어요. 차마 못 보겠다는 듯이. 바로 그 순간 건우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탁, 탁. 3번의 키 입력이었어요. 건우가 열어놓았던 그 길목들이 일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던 길이 순식간에 밖으로 나가는 길이 된 거였어요. 마치 거울을 세워놓은 것처럼 쏟아져 들어온 붉은 점들이 고스란히 되튕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우가 열어놓은 건 성문이 아니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적군이 신나서 뛰어든 성 안이 사실은 막다른 골목이었고 골목 끝에 세워진 거울이 그 거대한 힘을 고스란히 되돌려 보내고 있는 거였죠. 붉은 점들이 왔던 길을 따라 무섭게 역류했습니다. 금고 잠금 체계 밖으로 통신망을 타고 상대의 시스템을 향해 폭풍처럼 되돌아갔어요. 화면 오른쪽 구석에서 붉은 커서가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상대가 허겁지겁 자기 쪽 방어벽을 올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기가 쏟아부은 폭탄이 고스란히 자기 발밑에서 터지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10개, 20개, 30개. 붉은 커서의 움직임이 느려지더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사라진 거였어요. 화면 위에 하얀 커서만 홀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가장 먼저 소리를 낸 건 최 대표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떨리는 손으로 금고 전광판을 가리키며 숨이 막힌 것 같은 목소리를 내뱉었어요. 이긴 거야? 이긴 거냐고. 건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회장실이 터졌어요. 임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또 한 명은 옆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오 국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허공에 주먹을 내질렀고 김 교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희망테크 38층 회장실에서 처음으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아는 청소 카트 옆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방 안의 어른들이 소리치고 웃는 걸 보니 아들이 해낸 것 같았습니다. 모아두었던 두 손에 힘이 풀리며 꼭 참고 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환호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보안 요원 2명이 한 사내를 양쪽에서 붙잡은 채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양복 어깨가 잡아당겨져 찢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가슴팍에 걸려 있었어요. 건물 비상구에서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빠져나가려던 참이었다고요. 보안 요원이 사내를 회장실 한가운데 내려놓았어요. 강동석이었습니다. 환호가 멈췄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회장실이 다시 숨을 죽였어요. 강동석의 얼굴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틀은 잠을 못 잔 듯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엉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다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던 사람이 마침내 다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죠. 최 대표가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두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서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함께 걸어온 사람이 보안 요원에 붙잡혀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모습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동석의 눈에 고여있던 것이 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내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강동석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흠칫 손을 놓았을 만큼 사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였죠. 양복 무릎이 찢어지는 것도 바닥에 손을 짚으며 손등이 까지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강동석은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어요. 한 번, 두 번 점점 크게 들썩이더니 숨이 끊어진 것처럼 헉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50줄의 사내가 양복을 입은 채로 바닥에 이마를 찢듯 엎드리며 울음을 토해냈어요. 형님,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강동석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두 글자는 목이 쉬다 못해 찢어진 사람의 소리였어요. 형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최 대표의 두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턱이 떨리고 눈시울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 대표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강동석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최 대표를 올려다봤죠. 20년 넘게 형이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의 얼굴을 바닥에 엎드린 채로 올려다보는 거였어요. 그 순간 최 대표가 움직였습니다. 성큼 두 걸음 만에 강동석 앞에 선 최 대표가 바닥에 엎드린 사내의 양복깃을 움켜쥐었어요. 한 손으로 잡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이가 갈리도록 멱살을 쥐고 끌어올렸죠. 강동석의 몸이 허공에서 흔들렸어요. 최 대표의 입이 열렸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을 했어야지. 회장실 유리창이 울릴 만큼 큰 소리였지만 그 안에 실려 있는 건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 사이로 그동안의 세월이 조각조각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 형이잖아. 옥탑방에서 한 약속 잊었어? 어떻게 내 뒤통수를 때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멱살을 쥔 두 손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흔들고 쥐어짜고 밀어내려 하면서도 최 대표의 손은 강동석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밀어내고 싶은 건지 끌어당기고 싶은 건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동석이 멱살에 매달린 채로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형님, 수진이가요. 사내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희귀병이래요. 최 대표의 눈이 흔들렸어요. 수진이. 그 이름이 귓가에 닿는 순간 멱살을 쥔 손에서 미세하게 힘이 빠졌습니다. 강동석이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어요. 작년 가을에 학교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한 달을 검사만 했는데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내더니 수술 안 하면 못 넘긴다고. 그런데 수술비가 형님, 제가 가진 거 다 팔아도 반이 안 되는 돈이었어요. 강동석의 목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사내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지금 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 애를. 명절마다 형님 무릎에 올라가서 삼촌 하면서 세뱃돈 달라고 졸라대던 애. 회사 야유회 때마다 데리고 와서 형님이 솜사탕 사주면 양손에 하나씩 들고 까르르 웃던. 최 대표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 설에 수진이가 안 보여서 물었더니 동석이가 웃으며 친척 집에 보냈습니다 하고 둘러댔었죠.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아
한마디 더 물으려다가 동석이가 먼저 화제를 돌려버렸었어요. 그때 한 번만 더 물었더라면, 그때 동석이 어깨를 한 번만 잡았더라면 최 대표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석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말했어요. 그 애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웃어 보여요. 형님. 볼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아빠 나 괜찮아 하고 웃는데, 그런데 이불 밑에서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여요. 무서운 거예요. 그 애도 12살짜리가 무섭다는 말도 못하고 아빠 앞에서 웃고 있는데. 강동석의 말이 끊겼습니다. 울음을 삼키려다 실패한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병원에서 내일까지 수술비 안 들어오면 수술 못한다고 했어요. 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다고. 내일이에요, 형님. 내일. 멱살을 쥔 최 대표의 손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동석이 이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찧어 빨갛게 된 이마 위로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어요. 형님도 잘 알잖아요. 수진이 엄마 떠나고 나서 저 혼자 그 애를 키웠어요. 밤마다 이불 덮어주고 아침마다 머리 따아주고 학교 앞까지 손잡고 데려다 주던 게 접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수진이가 교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아빠한테 손 흔들던 거 형님도 사진 보셨잖아요. 그 애가 세상에서 제가 가진 전부예요. 최 대표가 기억했어요. 동석이가 수진이 입학식 사진을 회사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날,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아이가 교문 앞에서 양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직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최 대표는 우리 조카 입학 축하한다. 삼촌이 선물 쏜다 하고 답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강동석이 최 대표의 멱살을 쥔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쥐어짜는 그 손을 풀려는 게 아니었어요. 붙잡는 거였습니다. 형의 손을 마지막이라는 듯이.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 전에 경쟁사 놈들이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아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금고 문을 열어주면 수술비는 물론이고 평생 병원비까지 전부 책임지겠다고. 강동석의 목소리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형님,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한 형님 등에 칼을 꽂는 짓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형님.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병원 침대에서 웃어 보이는 그의 얼굴이. 아빠 나 괜찮아 하는 그 목소리가. 그래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강동석의 말이 끝나자 회장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사내의 울음소리만이 바닥 위를 기듯 퍼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회사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저는. 죽여도 싸요. 그런데 형님, 수진이만은.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내가 멱살에 매달린 채 고개를 떨구자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과 눈물이 최 대표의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실 구석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선아였습니다. 청소 카트 손잡이를 잡은 선아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울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계단을 오르내린 건 건우 학원비 한 번 못 내는 자기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아들이 춥지 않게,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주눅 들지 않게. 그것 하나 때문에 등이 굽도록 바닥을 닦아온 거였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앞에서 아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가 선아의 뼛속까지 울리고 있었어요. 강동석이 한 짓이 옳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식 앞에서 무릎이 꺾이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선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선아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혼잣말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 몹쓸 사람이 어딨어. 다 자식 살리려다 나쁜 놈 되는 거지. 그 말이 회장실의 고요한 공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임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 교수가 안경을 벗어 손에 쥔 채 입술을 깨물었고 오 국장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우는 노트북 앞에 앉은 채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청소 카트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소년의 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의 손이 움직였어요. 멱살을 쥐고 있던 두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양복깃에서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지더니 최 대표의 두 팔이 아래로 축 늘어졌어요. 그대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이 다시 올라왔어요. 최 대표의 두 팔이 강동석의 등을 감쌌습니다. 멱살을 쥐던 손이 사내의 등을 끌어안았어요. 억세게 뼈가 부러질 것처럼 세게 놓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꽉 안았습니다. 최 대표의 턱이 강동석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최 대표도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사진이 명절에 무릎 위에서 삼촌 하며 매달리던 웃음소리가 그리고 그 아이가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을 이불 밑에 숨기고 웃어 보이는 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진이가 네 딸만 돼? 나한테는 둘도 없는 조카야. 최 대표의 목소리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친척집에 보냈다고 했을 때 왜 한 번 더 안 물었을까? 네 얼굴이 그렇게 어둡던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나도 형이라면서. 최 대표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동석이를 원망하려 했는데 제 입에서 나온 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지옥 같았어. 이 바보 같은 놈아. 강동석이 형의 품에서 무너졌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무릎을 세울 힘도 남지 않은 사내가 형의 팔에 매달린 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고 숨이 막힐 때까지 울다가 다시 숨을 들이쉬고 또 울었어요. 두 중년 사내가 회장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양복이 구겨지고 넥타이가 엉키고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 국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교수가 안경을 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죠. 보안 요원 한 명이 돌아서서 문 쪽을 바라봤는데 어깨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창밖의 바다 위로 오후의 빛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옥탑방 너머로 보이던 바다와 같은 빛이었어요. 그때 두 사람은 성공을 약속했고 지금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 위에서만 피어나는 용서가 있다는 걸 이 회장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두 사내의 울음이 잦아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 대표가 먼저 등을 두드렸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동석의 등을 아이를 재울 때처럼 천천히 토닥토닥 두드렸을 뿐이에요. 강동석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이고 다시 한번 작게 들썩이더니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실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이 장면에 끼어들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건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두 사내가 서로를 붙잡고 우는 내내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화면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커서가 사라진 화면 위로 금고 잠금 체계의 마지막 매듭이 건우의 손끝 아래서 한 올씩 풀려가고 있었죠. 마지막 매듭이었습니다. 건우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년이 한 손으로 소매의 얼굴을 훔치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금고 잠금 체계에 꼬여있던 실타래가 이제 마지막 한 올만 남아 있었어요. 건우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올라갔습니다. 소년이 잠깐 멈췄어요. 키보드 위에 얹힌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탁! 회장실이 1초쯤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1초. 그 1초가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띠리링. 맑은 전자음이 울렸어요. 그것은 6시간 넘게 이 회장실을 짓눌러온 경고음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도 경보가 찢어지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마치 새벽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맑고 깨끗한 한 음이 회장실 전체를 가득 채웠죠. 육중한 금고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어요. 가늘고 푸른 빛이었죠. 그 틈이 조금씩 벌어지더니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은 될 철제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양쪽으로 벌어졌어요. 푸른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고 안에 촘촘히 정리된 서류함이 보였어요. 상장 심사에 제출할 핵심 기술 문서, 투자 계약서, 특허 원본. 3년의 땀과 300명의 생계가 담긴 그 서류들이 한 장도 손상되지 않은 채 제자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최 대표가 강동석의 등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열린 금고 문을 보는 순간 사내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양볼 위에 눈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은 얼굴 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퍼져나갔죠. 열렸어? 최 대표가 중얼거렸어요. 자기 귀를 의심하는 것 같은 바람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열린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금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이 회장실 바닥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최 대표의 구겨진 양복 위를, 강동석의 젖은 얼굴 위를, 그리고 건우의 노트북 위를 조용히 물들였어요. 그때 회장실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교수였어요. 사내가 벽에 기대서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천천히 건우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명문대학 교수라는 직함, 수십 년의 경력, 학회에서 쌓아 올린 거니 그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진 사내가 16살 소년 앞에 멈춰 섰어요. 김 교수의 양쪽 팔이 몸 옆으로 붙었습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등을 곧게 편 채로 사내가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깊이, 더 깊이. 사내의 허리가 직각으로 꺾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위 있는 석자 교수가 교복도 벗지 못한 16살 청소부의 아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졌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로 바닥을 보며 말했어요. 자니가 진짜 최고야. 아까 무례했던 것 용서하게. 건우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두 손을 허둥지둥 내저으며 김 교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사내는 쉽게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 옆으로 오 국장이 다가왔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은 아무 말 없이 건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처럼 두 발을 모으더니 똑같이 허리를 숙였어요.
깊고 또 깊게. 숙인 머리 위로 목덜미가 드러났고 사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내가 나란히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을 회장실의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짝! 처음 한 번은 작았어요. 누가 쳤는지도 모를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짝 소리가 옆으로 번졌어요. 짝짝, 짝짝짝. 임원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옆에 선 사람이 따라 쳤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자세를 풀고 손뼉을 맞댔고 그 옆에 직원도 합류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최 대표도, 강동석도, 김 교수도, 오 국장도 젖은 눈으로 붉어진 코로 구겨진 양복으로 하나같이 서서 두 손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박수가 향하는 곳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노트북 앞에 선 16살 소년과 허리춤에 무전기가 빠진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건우는 박수 소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주머니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죠. 아까 수백억짜리 금고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소년이 박수 앞에서는 16살 아이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어요. 선아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작업화의 고무 밑창이 대리석 위를 소리 없이 밟으며 선아가 아들 앞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거친 손이 올라왔어요. 선아의 손이 건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엄지손가락으로 훔치고 볼에 흘러내린 땀줄기를 손바닥으로 닦아줬어요.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로 아들의 땀에 젖은 얼굴을 구석구석 어루만졌습니다. 건우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선아가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고인 눈 위로 웃음이 번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요. 하지만 그 웃음 하나에 박수 소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건우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다 위로 오후 햇살이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열려있는 금고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과 창밖에서 들어오는 황금빛이 회장실 한가운데서 만나 서로 섞이고 있었죠. 그 빛 아래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어머니와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회장실에 따뜻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금고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이 바닥 위로 길게 퍼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바다 위에 금가루를 뿌리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전쟁터 같던 이 방이 지금은 긴 폭풍이 지나간 뒤의 해변처럼 고요했습니다. 최 대표가 열린 금고 앞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촘촘하게 정리된 서류함, 한 장도 흐트러지지 않은 계약서, 묶음, 3년간 공들여 만들어 온 핵심 기술 문서, 전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끝이 서류함 모서리를 스쳤어요.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듯이 금속 표면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사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최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회장실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서 있는 임원들, 안경을 손에 쥔 채 벽에 기대선 김 교수, 의자에 주저앉은 오 국장, 그리고 보안 요원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강동석. 마지막으로 최 대표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 서 있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건우를 한참 바라봤어요. 소년의 소매가 접혀 올라가 있었고 이마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금고를 연 사람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16살이었어요. 그런데 최 대표의 눈에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회장실에는 업계 최고 권위의 교수가 있었고,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가 있었고, 수십 년 경력의 임원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어린 소년이 해냈습니다. 고물상 부품과 낡은 노트북과 어머니의 무전기로 이 아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이긴 거였어요. 최 대표가 건우에게 걸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넥타이는 어느새 사라졌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진 채였죠. 3년을 준비한 상장의 운명과 300명의 생계와 믿었던 의형제의 배신과 용서를 단 하루 만에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내가 16살 소년 앞에 섰어요. 최 대표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우의 손을 잡으려는 거였어요. 건우가 어색하게 손을 내밀자 최 대표가 그 손을 양손으로 꽉 감쌌습니다. 소년의 손은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땀에 젖어 있었고 최 대표의 손은 멱살을 쥐고 울다가 힘이 빠진 손이었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 최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건우야. 최 대표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이번에는 분노도 절규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무겁고 뜨거운 진심이었어요. 네가 오늘 구한 건 금고가 아니야. 내 인생이고 300명 식구들 밥그릇이고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내 동생 목숨이야. 최 대표가 건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소년의 손등에 핏줄이 비칠 만큼 보상금 10억을 주마. 거기에 내 주식까지 얹어줄게.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라. 대학이든 유학이든 회사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10억? 그 숫자가 회장실의 공기 위를 떠다녔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고 김 교수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오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아였어요. 청소 카트 옆에 서 있던 선아가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두 손이 앞치마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를 평생 입에 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한 달 동안 꼬박 일해서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 10억. 한 달 내내 일한 돈으로 반지하 월세를 빼고 전기세 수도세를 빼고 건우 급식비를 빼면 남는 건 하루 세 끼를 둘이 나눠 먹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나다 풍기는 고깃내에 발걸음이 느려질 때가 있었지만 선아는 늘 고개를 돌리고 걸었어요. 그 5,000원이면 건우 내일 아침 반찬을 하나 더 올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10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어요. 머릿속에서 그 돈이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양인지조차 그려지지 않았죠. 선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커졌다가 최 대표를 바라보다가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 손을 어디에 놔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건우는 최 대표의 손을 잡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년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최 대표의 얼굴에서 시작해 열려있는 금고를 스치고 창밖의 바다를 지나서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닿았어요. 선아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은 채로 빳빳한 연회색 작업복을 입고 앞치마끈이 옆으로 비뚤어진 채로 거친 손가락에는 밴드가 감겨 있었고 작업화의 고무 밑창은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는 어머니.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부엌으로 가서 건우 도시락부터 싸놓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어머니.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건우 방문을 살짝 열어 아들이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하고 그제야 문을 닫는 어머니. 첫 번째 일터인 오피스텔로 가서 계단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무릎이 시려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잡아야 했지만 파스 붙일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이를 악물고 내려갔죠. 두 번째 일터인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기름때가 낀 바닥을 닦았어요. 고무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불었다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갈라진 손끝에 뜨거운 물이 스며들 때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 일터인 이 빌딩에 와서 밤 11시까지 화장실과 로비를 닦고 마지막으로 청소 카트를 창고에 넣고 나면 버스 막차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현관에 건우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고 선아는 그제야 하루에 힘이 빠지곤 했어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갈라진 손가락에 밴드를 감고 거실 한쪽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 누우면 천장에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길쭉한 네모를 만들었죠. 그 네모를 바라보면서 선아는 생각했어요. 내일도 4시에 일어나야지. 건우 도시락에 뭘 넣어줄까? 그게 어머니의 하루였습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건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큰돈 필요 없어요. 최 대표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0억을 거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 방 안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였죠. 김 교수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오 국장을 바라봤고 오 국장은 건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살짝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부탁드려도 됩니까? 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우의 눈에 고인 것을 본 순간 사내는 입을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건우가 어머니 쪽을 바라본 채 말했어요. 우리 엄마, 이제 청소 그만하게 해주세요. 회장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고무장갑 끼고 변기 닦고 밤에 돌아와서 무릎에 파스 붙이는 거, 그거 이제 안 하게 해주세요. 건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따뜻한 밥 드시면서 다리 쭉 뻗고 일할 수 있는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저는 그거면 됩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수백억짜리 금고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소년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선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청소 카트 손잡이를 붙잡은 채 선아의 무릎이 꺾이듯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울음도 아니고 말도 아닌 숨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소리였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선아가 울었습니다. 10억도 주식도 유학도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원한 건 엄마가 허리를 펴고 사는 거였습니다. 고물상 부품으로 독학하면서도 학원 이야기 한 번 꺼내지 않았던 아이. 식탁 위에 학원 전단지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싱크대 앞에서 우는 어머니의 등을 보고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아이. 반지하 방에서 낡은 모니터에 불을 켜며 엄마 나 이제 학원 안 가도 되라고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수백억짜리 금고를 열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어른이 뭐든 해주겠다고 한 그 자리에서 달라고 한 건 딱 하나. 엄마가 쓰레기통을 안 비우는 것.
최 대표의 코끝이 시뻘개졌어요. 사내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오후의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지만 결국 참지 못했어요. 두 줄기 눈물이 사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 대표만이 아니었어요. 오 국장이 고개를 숙이며 손등으로 눈시울을 훔쳤고 김 교수는 안경을 벗어 셔츠 자락에 문지르는 척하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임원 한 명이 넥타이 매듭을 풀며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목젖이 크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보안 요원조차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죠. 회장실에 서 있는 어른들 중에 눈이 마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우가 시선을 돌렸어요. 회장실 한쪽에 보안 요원 옆에 앉아 있는 강동석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아는 사람의 자세였죠. 건우가 강동석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대표님, 하나만 더요. 최 대표가 젖은 눈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강 이사님 딸 수진이 무사히 수술받게 해주세요. 강동석의 고개가 번쩍 올라왔어요. 눈이 충혈된 사내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금고가 잠기고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리고 이 소년이 목숨을 걸듯 싸워야 했는데 그 소년이 지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강동석의 눈앞에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12살짜리 딸. 팔뚝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볼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어요. 면회를 가면 아이는 항상 웃으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힌 날 의사가 강동석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수술비 액수를 듣는 순간 사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통장 잔고, 대출한도, 팔 수 있는 재산, 전부 합쳐도 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수진이가 병실 문 틈으로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어디 갔어? 빨리 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동석의 세상에서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던 거였습니다. 그 아비에게 지금 건우가 말하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슬픔은 이제 그만 보고 싶거든요. 강동석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고개를 떨구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울음이 터져나왔고 사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건우가 한 발짝 다가가 강동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16살 소년의 손이 50줄 사내에 떨리는 어깨 위에 얹혀진 거였어요.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울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아주고 있었어요. 최 대표가 건우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약속한다. 전부 다. 최 대표가 강동석에게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사내의 앞에 쪼그려 앉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동석아, 일어나. 수진이 수술비는 내가 댄다. 네 딸이 아니라 내 조카니까. 강동석이 젖은 눈으로 형을 올려다봤어요. 내밀어진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최 대표가 그 손을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내가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 것 같은 얼굴이었죠. 회장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열려있는 금고의 푸른빛과 창밖의 금빛 햇살 사이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울고 있는 아버지와 눈시울이 붉어진 소년이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넘기고 봄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6시, 반지하가 아닌 작은 빌라 2층 방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선아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반지하 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빛이었습니다. 진짜 햇살이 비치는 방. 선아는 매일 아침 그 빛을 보며 잠에서 깨면서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선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였어요. 2시간이 더 늘어난 거죠. 그 2시간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무릎이 쑤시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는다는 것, 파스 냄새가 아닌 햇살 냄새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그게 선아에게는 매일 아침 작은 기적이었어요. 건우 도시락을 싸면서 선아는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1년 전에는 밥 위에 김치 하나 올리기도 빠듯했는데 지금은 계란말이며 소시지며 나물 반찬까지 가지런히 올려줄 수 있었어요. 반찬 하나를 더 올릴 때마다 선아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나서 선아는 옷장을 열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감색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최 대표가 직접 백화점에서 사다 준 거였어요. 처음 받았을 때 선아는 한참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업복이 아닌 옷을 고무장갑이 아닌 맨손으로 만지는 게 어색해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일주일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지금은 매일 아침 그 옷을 입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고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선 선아는 자기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허리는 아직 완전히 펴지지 않았지만 1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손가락의 밴드는 사라졌고 갈라져 있던 손끝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작은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가는 길을 지나 선아는 희망테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이름표가 놓여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마이너스 이선아. 선아가 맡게 된 일은 앉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하고 내선 전화를 연결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가끔 손님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기도 했어요.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날은 사라졌고 고무장갑을 끼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손끝이 갈라지지 않으니 종이를 넘기다 피가 배는 일도 없었죠.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데스크 앞에 앉아있는 자기가 이상해서 자꾸 일어나 로비 구석을 닦으려고 했거든요.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옆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아 씨 앉으세요. 그건 선아 씨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아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화창한 오후 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데스크에 앉아 로비 입구를 바라봤어요. 매일 이 시간이면 보게 되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어요. 교복을 입은 소년이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운동화는 새 것이었지만 가방에는 여전히 테이프가 한두 군데 붙어 있었죠. 새 가방을 사주겠다는 최 대표의 제안을 건우가 웃으며 거절했거든요. 1년 사이 키가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았지만 눈매와 입꼬리에 남아있는 장난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건우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데스크 앞에 선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치마 대신 재킷 자락을 매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을 맞이하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밥 먹었어? 선아의 첫마디는 언제나 그거였어요.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아마 10년 뒤에도
건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선아가 데스크 아래에서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접 싸운 거였어요. 밥 위에 계란말이와 소시지, 김치볶음이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죠. 여기서 먹으면 안 돼. 휴게실 가서 먹어. 선아가 잔소리를 하는데 건우는 듣는 둥 마는 둥 도시락 뚜껑부터 열었어요. 그 모습에 선아가 한숨을 쉬며 그래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최 대표가 내려왔습니다. 1년 전보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새었지만 눈빛은 깊어져 있었어요. 코스닥 상장을 무사히 마치고 희망테크는 그 이름처럼 한 계단 더 올라서 있었습니다. 최 대표의 옆에 한 사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동석이었어요. 직함은 기술이사에서 기술고문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최 대표의 곁에 서 있는 자리만은 그대로였습니다. 1년 전 보안 요원에게 끌려 들어오던 그 모습과는 딴 사람 같았어요. 양복은 깔끔했고 등은 곧았으며 눈 밑의 그림자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는 강동석 본인이 자진해서 갚아나가고 있었고 최 대표는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었죠. 그리고 강동석의 손을 잡고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고 까만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은 채 아버지의 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석 달 전에 퇴원했다고 했어요. 퇴원하던 날 강동석이 딸을 안고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울었다는 이야기를 선아는 최 대표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최 대표가 건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왔구나. 건우가 도시락을 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계란말이가 하나 바닥에 떨어졌지만 선아가 재빨리 주워 담았죠. 강동석이 건우 앞에 섰어요. 입을 열려다 한번 다물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소년 앞에 서면 아직 목이 메었어요. 뒤에 서 있던 수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건우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소녀가 허리를 꾸벅 숙였어요. 오빠 고마워요. 건우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아니야. 나는 별로 한 거 없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양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웃음이었어요. 1년 전 병원 침대에서 이불 밑으로 손을 떨던 아이가 지금은 아버지 손을 잡고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가 건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건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표가 마련해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주말이면 희망테크 연구실에서 선배 개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물상 부품을 주워올 필요는 없었지만 건우의 방 한쪽에는 여전히 테이프가 붙은 그 낡은 조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노트북은 건우에게 컴퓨터가 아니었으니까요. 반지하 방에서 혼자 불을 켜고 세상에 길을 내기 시작한 첫 번째 발자국이었으니까요. 최 대표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강동석의 어깨를 한번 두드린 뒤 선아에게 다가와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선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선아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이 고생이시죠. 그 짧은 인사 속에 1년 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로비에 오후 햇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우가 수진이에게 도시락 반찬을 하나 집어주고 있었고 수진이가 까르르 웃으며 받아 먹었어요. 강동석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훔쳤고 최 대표는 두 손을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선아는 데스크에 앉은 채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굽은 등으로 청소 카트를 끌고 새벽 복도를 걷던 날들이 아득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배던 겨울이 수돗물을 틀어놓고 싱크대 앞에서 울던 밤이 한 장 한 장 넘어가고 있었죠. 선아의 눈이 아들에게 닿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데스크 위에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선아의 거친 손 위를 따뜻한 빛이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파도는 느긋하게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수평선 위를 한가롭게 돌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오늘도 봄날 인생을 찾아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의 사연 주인공인 건우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